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팀21이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는 윤규훈이라고 하고요. 아마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제가 자료를 매주 한 번씩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걸로 아마 좀 이제 제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스팀21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학생들한테 뭐 이제 창업 체험이나 이제 진로에 관련된 체험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제 주로 저희는 학교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아마 학부모님들은 이제 저희 회사를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따로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뭐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혹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로 뭔가를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회사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회사는 아마 낯서실 거고요. 이제 저희가 진로에 관련된 책을 이제 몇 권 출간을 했는데 그 책을 접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회사가 아니라 이제 작가로서 저희 이제 두 공동대표의 이름을 뭐 접하셨을 수는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이 영상은 이제 제가 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혹은 이제 학부모님이나 혹은 이제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에 이를테면 조금 추리고 추린 축약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길게 제가 영상을 촬영하거나 그러면 이 보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이게 저희가 얼굴을 맞대고 하는 그런 특강이 아니라 어떤 음성으로만 이렇게 전달을 받고 화면으로만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긴 볼륨의 영상은 집중도를 좀 해칠 수가 있어서 가능한 한 좀 제가 특강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에 좀 뼈대랑 본질 정도만 이렇게 좀 건드리고 넘어가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은 보고 계시다시피 미래 사회를 위한 진로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제가 책을 통해서 혹은 강의를 통해서 늘 학생들에게 혹은 이제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꿈과 현실의 균형이 맞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의 여건상 모든 학생들의 그 포커스 혹은 학부모님들의 포커스가 입시에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학생들도 그 입시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걸 느낍니다. 저도 아이를 둘 키우고 있지만 그렇게 입시라고 하는 우리나라 어떤 교육 여건상 거기에 달려가고 있는 현실인데 저는 사실 입시에 대한 전문가라기보다는 입시 이전에 고민을 해야 되는 그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또 입시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 그 입시 이후에 또 닥쳐올 본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늘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입시는 어떻게 보면 단기 경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진로 같은 경우는 마라톤의 느낌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입시라는 단기 경주를 하기 전에 이 진로라는 분야에 혹은 진로 고민이라고 하는 이 삶의 분야에서 자기의 방향을 먼저 정하지 않으면 혹은 그 연속되는 선택의 순간에서 자기의 그 태도를 정해놓지 않으면 학생들이 휩쓸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부터 이제 이 업계에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이전에도 이런 학생들이나 혹은 이제 어린 친구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봤었는데 제가 느끼기엔 여기에 휩쓸리기 시작하는 이상 이 입시라는 게 일단 마무리되는 대학까지 본인의 어떤 주관이나 줏대 없이 이게 좋은 거야. 저게 좋대.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그렇게 휩쓸려서 본인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고, 그렇게 됐을 때 대학 이후에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대학 이후부터는 사실상 손을 놓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갔으면 됐어.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본인이 맞닥뜨려야 되는 어떤 선택의 순간들에서는 그 이전에 쌓아놓은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무너지는 모습들, 방황하는 모습들, 갈등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찍고 있는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입시라는 어떤 단기 결전 이전에 먼저 우리가 잡아야 될 목표, 그 다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일종의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제가 뭐 주제 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할 만큼은 아니고 이제 같이 좀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의 삶의 궤적이 다 다르고 모든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나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단일화시켜서 일원화시켜서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각자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목표, 방향성,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그중에 본질에서 본질만 건져낸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하면 어떤 삶의 궤적이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자기의 인생의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거기에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그 이후의 스텝을 올바르게 또 밟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윤규훈이라고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 또 저랑 같이 일하는 공동대표는 이제 임유현인데 이제 저자명은 앤드림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냈던 책인데 처음에는 부자 아이로 키우는 엄마들의 비밀 수업이라는 책을 냈었고, 그다음에 2020년에는 10대를 위한 완벽한 진로 공부법, 그다음에 2021년에는 졸업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이렇게 세 가지 책을 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읽어주시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뭐 독서 스터디도 하시고, 또 학생들이 어떤 진로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많은 좀 좋은 피드백을 남겨줬던 건 10대를 위한 완벽한 진로법이라는 책인 것 같고요. 또 이 책은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면 좀 특이했던 건 학생들이 읽어서 공감하는 것보다 어, 수험 시절을 지난 그러니까 청년 이후의 사람들이 읽었을 때 조금 더 공감을 하는 그래 맞아 이건데 이런 피드백을 좀 받았던 그런 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어,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를테면 경주마처럼 눈을 가리고 뛰는 거에 익숙했다면 겪을 것 다 겪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어떤 사회의 쓴맛을 본 이후에는 다시 우리가 학창 시절을 돌아봤을 때 꼭 우리가 그거에 몰두했어야만 됐나? 그것만이 정답이었나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많은 좀 공감을 하셨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가 책에서 썼던 그런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또 준비 중인 이제 책이 있는데 그거는 또 출간이 되면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어느 지역을 들어갔는지를 이제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재작년 기준이니까 올해는 좀 더 많은 점들이 찍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지역이나 도서 지역, 시골, 도시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어, 어떤 지역에서는 전체 1, 2, 3학년 통틀어서 30명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 어떤 지역은 뭐 한 학년에 뭐 14반, 15반 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조건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학생들을 저희가 한 10년 동안 이렇게 겪어보면서 많은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또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선입견 같은 것들도 오랜 시간 이렇게 저희가 학생들을 만나오면서 특강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좀 많이가 정리가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혹은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인식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혹은 여러분 자녀는 누군가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즘 문해력이 없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 뭐 애들이 뭐 점점 생각을 안 해요. 막 이런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냥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의 지식 수준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게 더 많아요. 머리가 더 회전이 빠릅니다. 정보를 찾고 받아들이는 속도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속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한 연산도 하고 복잡한 생각도 무리 없이 할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문무력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어떤 앞뒤 상황을 종합해 갖고 그걸 볼 수 있는 통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건 어떤 조각난 지식들을 암기하는 데까지는 학생들이 고도화가 되었지만 이제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석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혹은 이거에 드러난 팩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그 진실들까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발달이 안 되었다. 그 아이들이 그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너무 가혹한 말인 것 같고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도 되는 학창 시절을 살고 있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중1부터 고3까지 이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인식하고 이걸 인지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기 때문에 휩쓸려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채팅방에 계시는 많은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입시 정보를 놓고 또 시시각각 변화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놓고 많은 고민들, 치열한 수싸움들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 그 고민들은 일종의 그 그러니까 학생들이 입시로 달려가는 데에 불필요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는 일종의 가림막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쓸데없는 고민 같더라도 머리가 아프더라도 저는 학생들한테 얘들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지금 한 번은 멈춰서 그렇다고 시간이 아까운 건 아니니까 멈춰서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길 끝에 지금 뭐가 있는지 그 이후에 나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안 그러면 삶이 휘둘려진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애들이 점점 세상이라는 현실에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이라는 도로에 지금 차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인식하고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학생들이 깜빡이를 켜지도 않고 그냥 지금 누가 옆에서 지금 해야 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차선 변경을 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결국 현실이라는 성인이 돼서 현실이라는 차선에 딱 들어섰을 때는 자기 힘으로 차선 변경하기가 힘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려운 얘기를 이제 앞쪽에 다 쏟아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관점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현상들을 보는 거에 따라서 각자가 갖고 있는 기준이나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 관점이 옳으냐, 저 관점이 옳으냐 이전에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수많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확고한 생각 속에서 내려진 결정들은 대부분 후회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은 충분히, 결정은 빠르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학생들이 고민을 충분히 하고 머리 터질 때까지 막 머리를 쥐어뜯을 때까지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낭비라고 느껴지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이라면 야, 뭐 그렇게 쓸데없이 길게 고민해.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돼. 라고 옆에서 재촉하는 바람에 일단
아, 그래. 높은 확률로 이게 맞다라고 누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겠지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니까 그거에 대한 후회를 나중에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자라면서 이 관점을 갖게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책들을 읽는 거고, 이걸 갖기 위해서 여러 경험들을 하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진로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활동과 체험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도구들을 통해서 그 생각의 어떤 힘들, 그 다음에 어떤 판단 기준들을 길러가는 거죠. 얘가 외골수로 자라나지 않게. 혹은 얘가 아주 그 견고한 본인만의 생각이 있지만 또 그걸 꼭지 피우지 않는 어떤 유연함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가 저는 이 학과를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그게 그 왜라고 했을 때 그럼 취업이 잘 될 것 같아서요. 혹은 여기가 좋다고 해서요. 지금은 여기가 대세니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을 봤을 때는 지금 저는 이 학교, 이 학과가 제 인생에 맞는 선택이라고 느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설사 그렇게 선택을 하고 갔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뭔가를 느꼈더라도 그 이후의 스텝 역시 내가 늘 고민해 왔던 대로, 내가 늘 생각해 왔던 대로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려면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고, 이 영상은 학생들이 보는 것보다는 사실, 뭐 선생님들이나 혹은 학부모님들께서 보시는 경우가 또 이제 대부분 많을 테니까, 우리가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도 사실 이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기를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고 시험 성적 잘 받고, 어,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거 역시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걸 해서 뭘 할 건데, 네가.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엔 네가 뭘 먹고 살 건데, 뭘 해서 먹고 살 건데, 예. 그렇게 판단한 네 생각이 그 근거가 뭔데? 했을 때 애드립에서 그냥요. 라고 안 나올 수 있게끔. 네. 그런 바탕이 깔려지는 게 저는 더 급하고 그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예. 물론 이제 꿈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어떤 입시에 단기 결전을 해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견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 모두가 일단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뒤에 슬라이드가 한 100여 개 됩니다. 그걸 뭐 하나하나 다 지금 찝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이상, 1시간 반 이상을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영상으로 그거를 다 들으시기에는 또 많은 난감한 소요가 있기 때문에 늘 항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이 내적으로는 자기 주도적 성찰력이 좀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자기 주도력이 좀 생겨야 되고요. 외적으로는 개인의 생산성이 향상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취업 시장에서든 취업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테지만 취업 시장에서 개인을 이제 데리고 갈 때 생산성을 굉장히 많이 따질 겁니다. 우리가 경력직 같은 신입을 뽑는다는 것도 이거의 연장선입니다. 네, 아주 좋은 기업들이 뽑는 인재를 보면요. 그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결과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딱 하나의 결과물만 내면 그 사람은 1인분이고요. 그 1인분은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두세 가지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대체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게 우리가 좀 어렵게 얘기하면 융합적 사고가 되는 거고 융합력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하려면 내적으로는 자기 주도력이 좀 생겨야 됩니다. 이거를 한 사람이 하나의 전문성만 이렇게 이 아이에게 막 주입할 수가 없어요. 두세 가지 이상의 생산성을 가지려면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이걸 습득해서 적용을 해보고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거꾸로 봐도 생산력이 높은 친구들은 자기 주도력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산성을 높이려면 자기 주도력을 높이면 됩니다. 그래야 방법만 알려줘도 학생들이 여러 가지 도구랑 툴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공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자기가 입시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해야 돼라고 누가 입시를 다 짜줘도 개인 자기 주도력이 높은 친구는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 길을 찾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의 시간은 줄겠죠. 누가 양질의 것들을 앞에 깔아줬으니까. 근데 자기 주도력이 높은 친구는 그 가운데서도 잘 찾아 들어가는 거고, 심지어 누가 내 앞에 양질의 것들을 깔아주지 않았더라도 자기 주도력이 높은 친구들,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성찰력이 높은 친구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언정 찾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 대한 인식을 먼저 아이들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어른들은 다 알아요. 어렴풋이. 제대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어렴풋이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우리가 신문, 뉴스, 뭐 책을 통해서 다 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팩트 그대로 애들한테 어떤 현상으로 전달을 자꾸 해주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아이들이 이 현상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 변화의 어떤 기간이 길었던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변화의 기간이 짧습니다.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건 옛말이고, 어떤 그 특이점이 와 있는 시기에는 우리가 그 변화의 순간들이 사실 자고 일어나면 뭐가 생겨나 있고, 자고 일어나면 뭐가 생겨나 있고 그래요. 우리가 챗GPT 같은 걸 봐도 불과 작년, 재작년에 1 수준이었는데 지금 벌써 4.0 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예, 올 초에 나왔던 챗GPT의 어떤 생성형 AI의 수준과 불과 반년 지난 지금 이 시점의 생성형 AI의 수준은 또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특이점이 오면 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꾸 현상만 전달을 해주면 애들이 그 현상을 처음에는 인식을 하죠. 그런 게 있구나. 이제 어느 순간 그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인지를 합니다. 아, 이런 게 이런 거였구나. 근데 우리가 변화의 기간이 짧을 때는 현상을 인지했을 땐 이미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추세로 이해하지 않으면,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늘 이거를 주구장창 아이들이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입시 현장에선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현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것들이 자꾸 개발되어지고 왜 이런 변화들이 자꾸 생겼고 앞으로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애들이 일종의 흐름으로 이해를 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동안 뉴스를 끊고 살아도 그렇게 될 거라는 어렴풋한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한들 그래 그렇게 될 거였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이후에 벌어질 현상을 두고 대비하는 친구들과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계속 준비를 더하고 그 준비에 보강을 하고 이런 친구들은 조금 그 어떤 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경제가 너무 어렵죠. 그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찌감치 진로를 잘 설정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특히 저성장이잖아요. 저성장이니까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는 건 우리 어른들이 더 잘 알죠. 청년 취업 시장, 그러니까 취업 시장이 점점 오그라들고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당연히 어떤 노동권의 향상을 위해서는 어, 최저시급이 올라야 되겠습니다만 그로 인한 반대급부는 우리가 늘 항상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최저시급이 올라가니까 최소 우리가 노동자의 그 노동력이 가치로 환산되는 거는 보장이 됐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자면 어,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자영업자는 더 이상 고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의 어둠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강의할 때는 결국은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출산율이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학생들이 그럼 경쟁자가 없어지는 거야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취업 시장의 경쟁률도 올라가고 더 나아가자면 제3세계에서 어떤 인력들, 값싼 일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내 자체가 국도화가 되지 않으면 내가 국도화되지 못한 일자리들에 대한 경쟁률은 이전보다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준비가 좀 덜 됐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조금 많았다면 가면 갈수록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찌 보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취업 시장도 보면 이제는 공개 채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채가 점점 줄어들고 수시 채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매년 당연하게 뽑는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산후유보금은 유지를 해야 되고 매출은 점점 타격이 오고 경제적 글로벌 기업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은 점점 위축되고 있고 원가는 자꾸 상승되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채용을 해갖고 인건비를 늘리는 거에 부담을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뽑아서 당장 쓸 수 있는 우리가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뽑겠다라는 게 수시 채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랬든 저랬든 우리는 매년 이만큼의 인력을 뽑을게요가 공개 채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당연하게 이 회사에 들어갈 문이 이만큼 있어가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취업률의 상황도 현실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니어 일자리는 늘어나죠. 우리가 어떤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으니까. 하지만 청년 일자리, 우리 아이들이 당장 10년 뒤에 뛰어들어야 될 취업 전선에서의 취업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너가 뭘 도전해도 오케이. 왜? 넘어져도 쓰러져도 또 도전할 수 있는 여건,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위기되어 있는 이 시기에는 사실상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왜? 그래야 너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이후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받아서 좀 고도화된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우리가 학생마다 삶의 궤적이 다 다르고 가정마다 어떤 환경이 다 다르다고 했던 이유는 어떤 집안은 학생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한 번 넘어져도 부모의 역량으로 몇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안은 우리 아이가 한 번 넘어지면 또 다른 기회를 또 줄 수 있는 역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의 기회를 환경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가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에서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이 시기에는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이 우리가 어떤 진로 수업 때 혹은 진로 과목이나 어떤 진로랑 관련된 이런 활동들을 할 때만이라도 충분한 고민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설사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해도 그 고민해왔고 도전했던 시간들이 본인한테 하나의 스펙이 되어서 조금 더 고도화된 나의 어떤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으로라도 이걸 삼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우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랑 별개로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게 올지를 예상을 전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팬데믹이 4차 산업이랑 결부가 되니까
습관을 우리 삶에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비대면을 강요받지 않았습니까? 몇 년 동안. 비대면을 강요받으니까 어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상황에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이 가미되지 않은 여러 가지 분야에 대체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키오스크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서빙하는 로봇, 그 다음에 지금은 외국이나 여러 큰 어떤 건물에서만 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뭐 청소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팬데믹이라는 기간 동안 사실 반강제적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카카오 택시나 우버 같은 걸 보면 알겠지만 사실 그런 식의 기술, 플랫폼 기술이 도입되는 것만 해도 기존의 그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변화의 속도가 급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직업인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권을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팬데믹은 그 생존권을 그러니까 주장하기도 이전에 어쩔 수 없이 전염병이니까 비대면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삶에 한 3년 동안 반강제적으로 녹아들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키오스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캐셔라는 어떤 그 직업이 지금은 좀 많이 어색합니다. 우리가 어디 뭐 밥 먹으러나 뭐러 갔을 때 당연히 계산대에 한 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많이 옅어졌어요. 예. 이런 김밥들도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김밥을 말고 썰고 있고, 오른쪽은 영상인데 좀 재생은 안 됩니다만 자동으로 수확하는 스마트팜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지방이랑 이런 데는 인력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 시스템으로 대체가 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흐름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맛을 봤거든요. 네. 이 시스템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 그 다음에 절감되는 노동력에 대한 비용에 대한 맛을 우리 사회가 이미 봤어요. 봤기 때문에 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5년 뒤, 10년 뒤는 과연 이 생산성이 극도로 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더 극적으로 변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에는 그 우리가 부트캠프라고 해서 이 코드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던 시기가 있어요. 야, 코딩 배우면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막 초등학생도 코딩을 배우게 하고, 중학생들도 막 부트캠프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고, 야, 코딩만 해도 밥 먹고 살아. 막 이랬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알고리즘을 설계한다기보다는 그냥 코딩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생성형 AI가 이렇게 코딩을 잘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이런 게 생겨날 거라고는 생각은 못 했을 겁니다.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이라는 그 코드 언어를 독학을 그냥 1년 정도를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막 그 어떤 명령어를 다 외우기도 어렵고 어떤 그 로직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제 저도 막 30대 중후반이 되다 보니까 그 로직을 막 쉽사리 막 이렇게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전부터 써온 언어가 아니니까. 그런데 원리는 뭔지 알겠어요. 몇 번 해보니까 예시를 몇 번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는 알겠더라고요. 저도 생성형 AI 두 개를 지금 유료로 사용합니다. 챗GPT랑 그다음에 클로드 3.5를. 근데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저도 그냥 이제는 그냥 프로그램 하나는 만듭니다. 예. 어느 정도의 제가 돌아가는 알고리즘은 아니까 제가 원하는 기능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구현을 해내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그 중간 과정을 제가 몰랐던 것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를테면 뭐 크몽이나 이런데 그 전문가들이 어떤 프리랜서로 외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맡겨야 되는 거를 저는 그냥 제가 한 달에 얼마씩 내고 그냥 제 개인 비서를 두는 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 코더들은 지금 이미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게 일러레들입니다. 일러레가 뭐냐면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뭐 게임 회사의
어떤 작화를 해갖고 납품하는 친구들. 하나의 진짜 아주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들은 뭐 작화 하나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받는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이미 중국에서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들이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하면서 어, 그림 하나에 8만 원 이상은 안 쓴다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은 안 쓴다. 그러니까 이미 생성형 AI로 자기들이 원하는 컨셉과 틀은 다 뽑아놓고 그 AI가 못 그려주는 그 디테일만 일러레들한테 수정을 요청하는 시장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상만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래 웹툰 작가 돼. 그래 코딩 열심히 공부해봐.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지금 이상한 시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래의 라이벌은 우리가 어떤 생성형 AI, 그 다음에 로봇, 그러니까 자동화를 대체해주는 로봇, 그리고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인재를 수입해올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리적인 저항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재 위주로 수입을 해오겠다. 너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화이트 칼라로 수입을 하겠다. 아니면 블루 칼라라도 전문적인 블루 칼라를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그 일종의 흐름은 모든 산업의 IT화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모든 산업의 IT화가 진행 중이고 이미 일자리 패러다임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어른들한테 들어왔던 기업의 규칙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기업들은 생산력을 높이는데 사람을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배제하고 생산력을 높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어떤 직업, 어떤 분야를 꿈꾸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영역, 그 산업, 그 직업에 IT화, 자동화가 진행이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를 적어도 상상은 해봐야 된다.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구글링을 해보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이 책 보신 분들 되게 많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2016년에 4차 산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 팬데믹 3년이 이분이 예상했던 2036년을 2026년으로 앞당길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은행 점포들도 지금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은행원이야 직업이 그러면 되게 뭔가 그래도 잘 됐네 생각하지만 지금은 좀 불안한 거죠. 점점 은행들이 통폐합하고 있고 저만 해도 은행 잘 안 갑니다. 예, 은행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다 앱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 대출도 은행으로 받고 이제 앱으로 받고 다 앱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은행은 사실 앱을 사용하기 어려운 인구층들 때문에 복지 개념으로 남아있는 거지. 이게 기술의 발전으로 보고 어떤 편의성을 생각을 하자면 은행 점포는 사실 거의 지금 없어졌어야 맞는 겁니다. 거의. 예. 거의 통폐합되거나 통합을 운영하거나 없어졌어야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정부에서도 나서서 제조업 현장을 사람 로봇으로 바꾸는 중. 예. 왜 바꾸겠습니까?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방은 점점 소멸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해내야 될 것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려면 결국 인력을 수입하거나 혹은 인력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일단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력으로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걸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국가적으로 돈이 투입된다. 혹은 어떤 범기업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다. 그럼 거기는 유망한 산업이라고. 그럼 그 유망한 산업이 왜 유망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 국가적으로 뭐 이런 3D 프린팅, 빅데이터, 로봇, 가상현실 드론 이게 이제 정부 10대 과제예요. 정부 10대 과제에다가 돈을 쏟아붓는 이유는 뭐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저는 가상현실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드론이랑 상관없어요. 저는 드론 싫어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걸 싫어해도 이 영역에다가 왜 이 세금을 들이붓는지 기업이 돈 쓰는 거 되게 아까워하지만 이런 영역에다가 왜 어떤 기업의 명운을 걸고 자꾸 돈을 쏟아붓는지 삼성이 왜 자꾸 바이오에다가 돈을 넣고 있는지
그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야 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정도를 내가 인지하고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매일같이 뉴스 봐라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 10가지에 대해서는 나무위키라도 찾아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 지금 IT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아까 제가 했던 거랑 다 있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어디에 돈 쏟아붓고 있는지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우리나라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이런 OTT 시장이 떴는지, 이 팬데믹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떴죠. 팬데믹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떴는데 뜨고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우리가 직접 가갖고 영화를 보고 막 이런 것보다 그냥 손쉽게 유튜브 콘텐츠 보듯이 손쉽게 그냥 소비해버릴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이런 K 콘텐츠가 OTT를 타고 뜬다라는 것도 예,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나라가 이게 이 4차 산업 현장에서 반도체 산업이 뜨니까 관련돼서 그 관련 산업들, 관련된 벨트들,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왜 뜰 수밖에 없는지. 예. 이게 떴는지를 얘기하면은 한 세월이니까 이런 게 앞으로 떠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애들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같이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는 지금 2차 전지 주가가 뭐 되게 높아지고 있어. 근데 왜 2차 전지가 높아질까? 정도는 우리가 서로 얘기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귀농이 옛날의 귀농이 아니죠. 그러니까 귀농에 들어가는 현실적인 장벽을 제하면 이제는 어떤 귀농에서 몸을 갈아 넣어서 한다는 것보다는 사실 6차 산업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고 지금은 범국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스마트팜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초기 어떤 들어가는 비용들을 감당을 할 수 있다면 농장이 갖고 있는 생산성도 거기에 비약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든 하지 않든 지금 나라의 모든 어떤 재화가 나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UAM 지금 이제 인천 등지에서 김포 등지에서 한번 시범 사업 겸 해보고 있는 거고요. 자율주행은 사실 미국이 제일 앞서 나가고 있지만 2등은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택시도 돌아다니고 버스도 돌아다니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가 덜 됐기 때문에 아주 완전 자율주행으로 차가 돌아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사례를 학생들이 알 필요는 있습니다. 일종의 교보제죠. 그러니까 이미 이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나라들, 뭐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건 거기에는 이 자율주행이 도입됐을 때 부딪힐 수 있는 사회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는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가다가 인명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차주에게 물릴 거냐, 혹은 이 회사에게 물릴 거냐, 이 소프트웨어 회사에게 물릴 거냐, 이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이미 도입한 나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대한 고민을 시작하지 않았죠. 근데 이 고민을 우리 친구들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10년 뒤 어떤 사회에 뛰어들 나이가 됐을 땐 이게 이미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이 고민을 한 친구들이 대입할 때 면접 보는 거랑 취업할 때 면접 보는 거랑 이 고민을 안 하다가 뒤늦게 닥쳐서 우리가 막 취업 스터디를 통해서 이 고민을 한 친구는 고민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대답의 깊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면접관들이 한두 사람 면접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인사 담당관들이 한두 사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대답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 어떤 식으로든 고민을 깊이 한 사람들은 그 대답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고 많이 생각한 티가 나는 어떤 문장들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범 답안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 많이 고민한 티가 나는 대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줄 거고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창업 체험 중에 미래산업 창직 체험이라고 있어요. 그 미래산업 창직 체험에서는 실제로 학생들하고 이 고민을 해봅니다. 예. 너희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그 단순하게 앞으로는 배양육 시장도 이제 각광을 받을 거잖아요. 식량 안보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라면 그 자연적으로 도축해서 나온 고기가 더 맛있겠냐, 배양육으로 나온 고기가 더 낫겠냐라고 했을 때 뭐가 더 호불호가 있냐, 뭐 이런 고민도 우리가
아주 간단하지만 해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이 돌아다녔을 때의 어떤 그 마주치는 법적인 문제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기준이 생기고 자기 철학이 생기고 자기 관점이 형성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IT 중심 채용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무한 경쟁 시대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경쟁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앞서 나가거나 아니면 경쟁하지 않는 삶을 살거나.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경쟁을 하든 경쟁을 하지 않든 내 색깔을 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 색깔을 낼 수 있으려면 내 기준이 확립돼야 되고 내 어떤 생각이 뚜렷해야 된다. 그러려면 고민을 되게 치열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자체적으로 그 성찰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사람마다 우리가 MBTI가 다 다르듯이 그게 확립됐을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색깔도 다 다른데 결국 색깔이 뚜렷한 친구들이 결국은 경쟁에서 살아남고 그 뚜렷한 친구들이 그 경쟁에서 밀렸다 하더라도 자기만의 길을 개척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먼 얘기 같고 입시랑 당장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가 없는 얘기 같지만 그냥 제가 살아온 삶을 반추해 봤을 때는 이 고민을 하는 게 결국 개인이 산업의 역군이 됐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예요. 한때 코딩이 잘 나갔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명령어 하나 그러니까 프롬프트 하나만 잘 입력하면 거의 내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이 나오고요. 심지어 최근에 그 발표된 제가 지금 갑자기 그 플랫폼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플랫폼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기술 개발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백엔드를 개발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일종의 지금 이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단순한 UI로 일종의 아주 그냥 그 클래식한 어떤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지금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어플에서 부러지는 그 디자이너가 했을 법한 그 UI도 프롬프트 하나로 이렇게 자동 생성해주는 툴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이 어떤 아주 뚜렷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사실상 개인의 기획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 있다면 그거의 완성도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생성형 툴들은 지금 넘쳐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기획력으로 경쟁력이 거슬러 올라가 버려진 거예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세상을 인식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노령화, 저출산.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마다 늘 이제 흐름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진로 고민을 일찍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에도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4차 산업과 팬데믹이 어우러져 갖고 변화가 지금 가속화돼 갖고 흔히 말하는 특이점에 거의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국민의 기피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세 번째가 노령화와 저출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예.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이 뉴스는 우리가 뭐 하루도 몇 번씩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뭐 제가 입 아프게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한테는 입 아프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예, 지금 그 해당하는 연령생들의 인구 수를 보세요. 드라마틱하게 줄고 있습니다. 진짜 예, 이렇게 줄어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뭔가 출산을 해갖고 이 위기를 극복해라 라고 얘기는 제가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건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이미 저출산 시대는 왔고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은 했고 이게 앞으로 점점 심해지거나 아니면 이 심해지는 게 완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건 이 현상이 내 삶에 어떤 타격을 줄 것인가? 이 현상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내가 취업할 때쯤에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 산업 분야는 어떻게 변화하고 바뀌고 적응을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저출산과 고령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반강제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어머 우리나라 망했어 어떻게, 이게 아니라 이미 현상은 벌어졌으니까 그러면 저게 내 삶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주지?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지? 저걸로 인해서 바뀌어질 변화 속에서 나는 지금 남들은 안 하고 있지만 나는 미리부터 고민을 해갖고 뭘 더 준비를 해야 되지를 생각해 본 친구와 안 해본 친구의 어떤 결정과 고민의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구 구조 많이 봤을 거고 결국 지방은 소멸돼요. 돼가고 있어요. 이걸 메꾸기 위해서 인구를 수입해오는 거고, 지금도 저 시골 지역에 가면은 뭐 한국인 절반, 제3세계에서 온 인구 절반 뭐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지금도 이미 혼혈이 많은 지역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대다수의 인구는 대도시로 쏠림 현상이 될 거고요. 수도권이 모든 인구를 빨아들일 거고요. 광역시가 모든 인구를 가져갈 거고, 그러면 거기에 휩쓸림으로 인해서 비어있는 모든 지역에는 점점 슬럼화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그곳을 슬럼화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각 지방 행정부의 처절한 노력이 이제 투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3040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 농촌 인구가 줄어들었을 때 오는 식량 안보 문제, 예.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예.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영역이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는 어떻게 바뀔까? 라는 것들입니다. 예. 시골 폐교, 예. 이 문제가 우리 아이들의 삶에 어떻게 변할까?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다 서울 연구대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많은 분야에 각자 다양한 직업군에 다양한 산업군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흩어지게 될 텐데, 그 흩어지는 산업군이 과연 이 저출산 고령화의 타격을 어떤 식으로 받을 거고, 이게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하면 너무 좋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초등교사, 그러니까 교사 직군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저 같은 회사도 타격을 받습니다. 예, 학생 1인당으로 매출이 결정이 되는 저희 같은 회사들도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대비 매출은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열심히 했고 안 했고의 문제라기보다 그냥 구조 자체가 이미 사장 산업이 되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좁아지면 둘 중에 하나죠. 이제 아주 저가형의 일부가 살아남고, 그리고 나머지 산업은 다 고가가 되겠죠. 왜 객단가가 높아져야 전체적으로 어떤 그 물량이 낮아져도, 판매 개수가 낮아져도 객단가가 높아져야 매출이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1인당 사교육비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 지출 구조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 여기엔 당연히 저희 같은 업계들도 타격을 받는 거고, 이제 임용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이 교사분들도 당연히 타격을 받는 겁니다. 예. 내가 만약에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는 선생님이 될래요 해갖고 들어간다고 하면, 예, 이제 그때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죠. 그 이후에 만약에 안 됐을 때, 내가 임용고시 통과했는데 임용이 안 돼. 그럼 그 이후에 나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국방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국방이 무너지는 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어떤 뭐 첨예한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이게 많이 조금 다른 관점으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국방이 무너지는 건 나라의 안보가 무너지는 거고, 나라의 안보가 무너지는 건 국산 리스크가 세진다는 거죠. 국산 리스크가 세진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아이들 취업할 때의 상황으로 돌아오게 돼요. 부메랑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지금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니들이 뭐 이걸 안 했니, 저거를 안 했니, 너들이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나라가 이래서, 이런 거는 사실 지금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건설적으로 이 현상을 접근을 하려면 결국 왜 결국 국방이 무너지고 있고, 왜
그러니까 결국 저출산에서 이어져 온 거죠. 이 국방이 무너진다는 의미가 나라적으로는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 건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분단 국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안보가 무너진다는 건, 안보가 무너진다는 건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어, 결과로 돌아오는 건지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예,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진 상태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 국민연금 무너지는 거는 이미 지금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로 많은 뭐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애들이 결국 이 부양 책임을 거의 다 물 거 아닙니까? 계산을 해보면 결국 지금 고등학생은 이제 10년 뒤지만 중학생 정도 됐을만 해도 제 딸아이가 이제 초6, 이제 내년에 곧 중1 들어갑니다만, 이 나이 때 애들도 이제 피부양자가 됐을 때는, 예. 그러니까 피부양 인구수가 많아져갖고 이제 부양자가 됐을 때는, 과연 이 아이의 소득의 몇 프로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인가? 라고 한다면, 암담하죠. 예. 물가는 올라가고, 세금은 많이 내고, 예. 그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덜 내고 덜 받자, 뭐 이런 고민도 나오고 있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랑은 이 토론을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누구는 이민자 받으면 된다. 이민자 받으면 블루 칼라가 들어올까, 화이트 칼라가 들어올까? 네.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조금 더 그냥 세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고급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대입 질문에서 나올 만한 그 질문들, 취업 시장에서 나올 만한 질문들, 공기업 취업식 때 나올 만한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다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질문들이 논술이나 이런 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회의 인식, 그러니까 사회의 현상들, 그리고 이게 벌어지는 이유들을 미리 고민하는 건 그냥 지금부터 면접 준비, 대입 준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와 진배 없습니다. 이거 세속적으로 생각했을 때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이 고민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생각의 깊이나 어떤 고민의 어떤 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겠지만 결국 이 고민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워질 겁니다. 생각의 깊이나 차이가.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따로 영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만 가지고 한 1시간 20분 찍었어요. 예, 관심 있으면 요 채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좋고요. 안 보셔도 됩니다. 예, 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슨 직업이 뜬대, 무슨 산업이 뜬대, 뭐가 잘 된대라고 얘기할 때 어떤 직업, 그냥 이걸로 한정 짓지 말라고. 결국 그게 뜨면 뜨는 이유가 있고, 그 산업이 뜨면 뜨는 이유가 있고, 어떤 산업이 지면 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알아야 된다. 결국 어떻게 알아야 되냐? 어떤 현장이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직무가 이제는 계속 각광을 받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예전에는 동대문에서 장사도 했었습니다만은 이 동대문 현장에서 뭔가 도매를 할 때 예전에는 사입삼촌이 사입한다 그래갖고 직접 막 엄청 자기 몸통만한 가방 들고 가갖고 막 이 시장 저 시장 돌아다니면서 밤새 막 물건 사입해갖고 막 꽉꽉 눌러 담아갖고 와서 온라인 쇼핑몰 올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그냥 플랫폼 상황으로 이루어져요. 내가 그 시장을 밤새서 방문하고 보지 않아도 그걸 대행해주는 어떤 직군들이 다 있어요. 네,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어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플랫폼화시키는 어떤 직군들 산업들이 늘어나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겪으면서 느꼈습니다만 식량안보라는 것도 굉장히 나라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수면, 질병, 보안, 통계, 뭐 국방에 현대하는 이제 국방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 거고. 여기에 콘텐츠, 실버 시니어, 배송 배달, 그 다음에 어떤 시골에서 이제 소멸되고 있는 인구를 대체하기 위한 6차 산업, 그 다음에 친환경, 그 다음에 IT와 자동화, 이런 것들. 이게 결국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4차 산업이 더했고, 팬데믹으로 그게 가속화가 돼서 강제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왔고, 거기에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문제가 우리나라에 들어닥쳤으며 국방의 안보 문제가 닥쳤고 이제는 우리가 이민자와도 경쟁을 할지 모르는, 어,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 굉장히
상황들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콘텐츠 산업이 떴네, 앞으로도 뜨겠네, 이래 버리면, 어, 나중에 그 시기가 왔을 때 잘못된 선택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산업이 발달을 했고, 앞으로 그럼 이 산업이 잘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해 봤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들을 학생들이 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고, 같이, 그러니까 이런 고민했을 때, 다른 애들은 다 롤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어제 봤던 뭐, T1 얘기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나 혼자 뭐, 실버, 시니어 산업이 어쨌니, 막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너무 쪽팔리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옆에 있는 같은 그룹의 친구가 그런 고민을 좀 같이 진지하게 해주고, 아니면 선배 그룹이 같이 이런 고민을 좀 해줄 수 있게 같이 좀 길잡이가 돼주고,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나 부모나 어른들 중에 같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학생에게 너무 좋겠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진로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진학 공부와 진로 고민의 차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로 교육이 뭐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진학 고민은 아까 말씀드린 단기 경주 같은 느낌이라면 진로 고민은 그 이전에 그 인생 전반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좀 비유하기로는 진학 고민은 우리가 출발한 역에서 어느 역으로 가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역으로 가기 위해서 뭘 타야 되는지, 그 역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거장을 가야 되는지, 그 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를 고민을 하는 거라면 진로 고민은 그래서 이 노선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를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구글구글 가더라도 이 노선이 어디까지 간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진학 고민 같은 게 시작되는 겁니다. 진학 고민이 결국 취업 고민으로 이어지는 거고, 취업 고민이 결국 어떤 정직에 대한 고민이나 혹은 뭐 창업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인생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현장에서 계시는 진로 선생님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입시 현장이잖아요. 학교 현장은 많이 그렇게 성격이 같잖아요. 예전처럼 막 아이들에게 인생을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입시의 어떤 그 장처럼 돼버린 게 너무 많은데 그런 입시의 장에서 입시의 함정에서 아이들에게 인생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진로 선생님들이 어떤 과목과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인생을 고민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자꾸 개발해 갖고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외부 업체들을 데리고 가고 애들이랑 기회를 주고 매칭을 해주고 이런 것 자체를 저는 너무 존경합니다. 예, 그 틈바구니에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요. 예,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 선생님들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에서도 대학과 기업은 인성을 요구를 하죠.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도 같이 요구를 하고요. 그러니까 진학 고민 이전에 진로 고민이 된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자꾸 가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결국 나아갈 진자의 길로자라고, 나아갈 길에 대한 고민이라고. 그러니까 이 진로 고민은 저도 하고 있고 나이 먹은 뭐 60대 할아버지도 할 수 있고 70대 노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죽기 직전까지 하는 게 진로 고민이라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왔나? 올바르게 살고 있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사람은 늘 끊임없이 고민을 한다고. 결국 이 진로 고민에 대한 자세가 진학 고민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진학 고민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가 그 진지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배경도 올바른 진로 고민에 대한 거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여기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아이들이 대학만 놓고 간다 그러면 대학 진학 이후에 방황하는 친구들을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이과가 맞는지, 내가 지금 해온 이과가 맞아? 이렇게 나 평생 살 수 있어? 이렇게 고민한 친구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야. 이런 친구를 너무 많이 봤고요. 공부 잘했던 친구고 성실한 친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찍 고민했냐, 일찍 고민하지 않았냐의 차이는 결국 얼마나 그 이후에 오는 후회를 감당할 수 있냐. 네,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생 전반을 놓고 거기에서 대입과 취업을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진로 고민이라는 거고요. 대학은 여기저기 중요하죠. 제가 가끔 뭐 공부를 못해도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렇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 졸업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건축학과를 나왔는데 2학년 때 미국 갔다 와서 이제 25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사업에 제 인생에 좀 목적이 있어갖고 일찌감치 현장에 뛰어들어서 현장에서 구르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37인데 86년생 37인데 제가 사업해온 시간이 벌써 한 십몇 년 되니까 15년? 거의 그 정도 되니까요. 어, 그러니까 저는 제 또래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오래 굴러왔어요. 저는 그게 제 이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대학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유리한 상관 경쟁식이니까. 그런데 그 스터디 코드의 조남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남호 대표님이 그 강의에서 서울대를 간 친구가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서울대를 갈 것처럼 공부를 해야 서울대를 안 가도 성공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애티튜드를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대학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성실히 내가 어떤 학업을 이어가는 그거 되게 중요해요. 결국 그 태도가 그 대학을 안 가더라도 내 삶을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게 가끔 수단과 목적이 호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되게 받아들여져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끔 대화하다 보면 결국 그래도 스카이 가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여전히 좋은 대학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건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대학에 들어온 친구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학에 들어온 친구들 중에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건 이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친구가 가졌던 삶의 태도가 결국 이 친구를 성공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친구들은 결국 머리로 그냥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시험 점수가 잘 나와서 시험 성적을 잘 받아서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쭉 넘어가고 결국은 여전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끌어간다는 건 이 공부, 그러니까 뭔가를 학습하는 거에 대한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 결국 이끌어가요. 물론 학습에 대한 태도가 좋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은 사람들이 이끌어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실제로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일반인이에요. 몰라요. 뉴스에도 안 나와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저 친구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저 친구가 얼만큼 성공해서 자가를 소유하고 있고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아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성적이 좋아서 거기까지 간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높은 수준의 대학을 갈 것처럼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좋은 대학이 아니라 사실은 맞는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죠.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갔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 대학을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저는 건축학과를 가고 싶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이제 여기서 진행했던 건축 올림피아드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동상을 받은 게 제가 이 학교 수시를 넣었던 그 원인이었고 그리고 이 학교 수시를 봤을 때 제가 여기서 동상 받았던 거 포함해갖고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수시 1학기에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고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건축학과를 들어가고 싶다는 제 열망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만 보고 준비를 했고 저는 그거 떨어지면은 재수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준비하는 자기의 어떤 확고한 집념과 태도와 고민이 사실 그 이후에 제가 건축학과를 다니다가 어떤 미국이라는 큰 물을 보고 싶어서 갔다 오고 아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도 돌아온 삶을 제가 대학 졸업 못했다고 해서 후회한 적은 사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태도가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학벌의 영향력이 희석이 되는 거지 소멸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성공을 위한 현실적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를 못해도 성공할 수 있다의 함정이 있어요. 네. 옛날에 저는 7차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그때는 뭐였냐면 뭐 펌프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때예요. 그게 결국은 공부를 못해도 성공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진로 설정이 아주 전략적으로 잘 된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냥저냥 내 삶의 태도가 방관자의 입장이 되면은 그 친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 갔을 때 들었던 그, 그 학생 주임 선생님, 그러니까 학생 부장 선생님의 이를테면 그 자기 고백과도 같은 얘기에서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만, 어, 그분이 이제 학생 부장 선생님이시고 학생부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학생부 부장 선생님이시고 남편은 교장 선생님이신데 자녀가 그러면 어떤 공부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엄마가 선생님이고 아빠가 교장인데 아들이 공부 못한다 그러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 아버님이 아들을 앉혀놓고 물어봤다 그래요. 넌 뭘 잘하냐?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는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있다. 사업 보고 싶다. 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대학 보내려고 모아둔 돈이 있는데 그걸로 내가 편의점을 차려줄게. 해봐라.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기 이름으로 된 편의점을 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기회가 딱 주어지니까 새벽부터 나와갖고 청소하고 물건 정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 대했던 태도가 아주 성실하게 진짜 그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2호점을 내고 다른 애들이 뒤늦게 사회생활 할 때 이 친구는 이미 그런 몇 개씩 운영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느꼈던 건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진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잘하는 공부가 다 다르다는 거겠죠. 우리가 늘 뭐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공부머리로 성공할 친구냐, 일머리로 성공할 친구냐, 연머리, 화술머리, 사람머리로 할 친구냐. 제가 1년에 쓰는 멘토가 700명이 넘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명문대 나온 친구들도 있고요. 어디 있는지 모를 대학 나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일을 다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머리는 좀 다른 영역이에요. 예. 어떤 눈치도 필요하고, 어, 적재적소에 이 사람이 원하는 바를 캐치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내가 집중해서 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부머리, 일머리, 영머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는 게 저는 진로라고 보는데 그걸 찾는 게 진로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그냥 휘릭 이렇게 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아이들이 많이 겪어봐야 돼요. 제가 이 진로라는 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애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해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이것저것 열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직업 탐색, 직업 체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직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겪게 되는 직업의 가지수가 몇 개나 될까 했을 때 뭐 많아봐야 100개에서 200개 사이겠더라고요. 100개면 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제가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직업 개수를 찾아봤어요. 4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4만 개 중에 100개 정도 되는 직업을 가지고 직업을 파악하고 자기의 진로를 정해서 나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5%를 했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 좋게 자기가 파악한 몇 가지의 직업 중에 자기 적성도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의 성정도 거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부모의 기대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몇 가지 케이스를 성공 사례로 놓고 아이들을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만 개의 직업을 애들이 다 체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건드려보고 경험해보고 인식하고 인지하게 만들어 줘야 아이들이 뭔가 자기 삶에 내 성정에 내 성격에 이게 맞겠다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찾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유튜브들도 한 번씩 보라 그래요. 예. 한 번씩 보라 그러고 실제로 이분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이 매출을 어느 정도까지 사실적으로 올리고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공부에 쏟는 에너지와 이분들이 이 성공을 위해서 쏟았던 에너지는 전 동일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분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쏟는 그 에너지 열정만큼 공부에 쏟으면 그게 입시의 성공으로 돌아오는 거고 어떤 그 경험에 쌓으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것들. 이런 분들. 그래서 본인이 공부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대학을 가고 싶지 않고 사회생활을 바로 하고 싶다면 공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고입 단계에서부터 공부가 아닌 곳에 쏟을 수 있는 대학 진짜 이 정도로 공부했으면 서울대 가겠다 싶을 정도로 열정을 바칠 수 있는 그 부분을 찾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기회가 적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친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 같겠지만 의외로 수도권 한복판에 좋은 학군에 있는 친구들도 이 고민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외려 괴리가 더 심해요. 부모가 나에게 강요하는 직업군과 내가 갖고 있는 성정이 아닐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머릿속에 괴리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뭐 만약에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마이스터고를 간다 그러면 성공 사례도 네가 구글링을 해서 깊게 파고들어 보라는 겁니다. 예. 현장 상황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사람도 만나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담비를 주고서라도 궁금한 거 자꾸 물어보게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예. 인제는 실제 역량이 필요한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한다는 건 저는 그냥 면허 따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고요. 아까 아주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의 내재적 성찰력과 자기주도적 성찰력과 결국 개인의 외적인 생산성의 향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개인의 생산력 향상은 결국 자기 역량에 대한 문제예요. 예. 이제는 대학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 특히 너 공부만 했냐? 그럼 필요 없어. 안 뽑아. 이렇게 됩니다. 예. 내가 대학 간판만 가지고는 내가 널 어떻게 알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대학 간판만 가지고 뽑으면 이제 그렇게 이제 정시 채용이겠죠. 그게 이제 예전에 어떤 채용 방식이라면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는 그래서 오케이, 그건 알겠고 네가 좋은 바탕이라는 건 알겠어. 그럼 넌 뭘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년간 대기업 실제 진로 역량 이런 거 우리가 면접 질문들 이런 거 한번 쭉 찾아서 보세요. 우리가 구글링이랑 뭐 네이버에서 검색한다거나 유튜브에도 이런 자료들이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우리가 아주 특정한 극단적인 경우,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인격을 모독할 만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을 우리가 제외한다면 많은 질문들이 이 친구가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 실제로 뭘 해왔는지, 실제로 이런 상황에선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뭐 컬처핏이 맞는 친구를 뽑는다 그러죠. 우리 사내 기업 문화랑 맞는 친구들. 당연히 네가 MZ니까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우리 기업 문화랑 맞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뽑는다든지 이 친구가 실제로 우리 회사에 녹아들 수 있는지, 우리 팀 업무에 적합한지, 우리 그룹 업무에 맞는지, 우리 팀을 혹은 이 팀 분위기를 해치는 친구가 아닌지를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입을 넘어서 취업 면접장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먼저 알고 내가 나간다면 결국 대입도 그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로 고민을 올바르게 한 친구들이 진학 고민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게 이제 EBS 2027학년도 입시 자료집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결국 그 창체 특기사항 기재 분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체, 그러니까 생기부를 적을 때 그 창체 쪽 그 특기사항에다가 이제 뭐 중장창 이것저것 다 적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글자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글자 수 안에서 실제로 네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뭘 했는지를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 고민이 안 된 친구들은 사실상 이것저것 할 수밖에 없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 뒤늦게 내가 어떤 과를 가야 되겠지라고 고민을 하면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육제도도 결국 진로 고민을 해야 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고, 입시제도도 자꾸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자료 정리를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거를 지금 1기가 넘게 갖고 있고, 매번 자료 정리할 때마다 한 번씩 열어보고 이게 무슨 자료인지 어떤 폴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뭐 고교학점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그 체감상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진학의 관점이 아니라 진로의 관점으로 체감상 느끼는 거는, 대학에서 뽑는 인재들이 점점 어떤 취업에 유리한 인재들을 뽑고 있고, 취업에 유리한 인재들이라는 건 결국 고등학교 때부터 연장선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이 적합성이라는 거에 좀 잘 맞닿아 있는 친구들을 뽑아가는구나라는 거를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일찌감치 고민을 시작한 친구가 유리하겠구나.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한 친구가 조금 더 과실을 따먹을 가능성도 많겠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는 친구가 유리하다는 건 결국 이 고민하는 어떤 생각의 힘이 커진다는 거고, 고민하는 생각의 힘이 커진다는 건, 예, 그런 과실들을 따먹을 수 있는, 예, 그런 가능성이 좀 커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몇 년 전부터 대두가 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바뀌고 있는 입시제도를 보면은 이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거는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폴더를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매번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해드리고 있지만, 예, 요 정리하는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보고 판단하실 때도 결국 큰 틀에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목적을 정하실 때 세부적인 자료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진로를 고민하는 현실적인 방향을 얘기하는데, 이건 참고 삼아 그냥 같이 고민을 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뚜렷하게 뭐가 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먼저 그러니까 분야를 넓혀서 한번 고민을 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단순히 축구라는 산업 분야가 아니라 어, 어떤 스포츠, 내가 뭐 몸을 쓰는 거, 어떤 체육계, 어떤 피지컬과 관련된 걸 좋아하진 않는지, 마찬가지로 내가 교사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래도 일단은 내가 교사가 될 건지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가르치는 일, 뭔가에 내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일, 이런 거, 혹은 남 앞에 서갖고 얘기하는 일,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전체 분야를 한번 보고, 그중에서 교사라는 직업이 여러 가지 사정상, 아, 나는 조금 가르치면서도 안정되면 좋겠고, 안정되면서도 존경받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필터링이 겹쳐져서 교사라는 분야로 가는 건지를 한 번쯤 좀 탐색의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교사라도 우리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예. 학원 강사도 있을 거고, 일타 강사도 있을 거고, 유아를 가르치는 거, 청소년, 과외, 스터디, 혹은 저처럼 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 분야의 지식 전달하는,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야를 좀 넓혀서 탐색을 한다는 거. 예, 요 두 가지 기조를 놓고 일단은 여러 분야를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친구들이 자아 성찰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은데, 이건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결국 기업들은 자기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는데요. 그냥 우리 어른들이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뽑아요. 저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랑 일할 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결국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요.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다는 건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남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너지를 내서 협업을 할 때 자기 주제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도움이 돼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일수록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뽑고요. 우리가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을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자존심이 센 사람이거나 자만심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일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는데 자존감이 높으려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되는 게 자기주도적 성찰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스스로 내 내면을 관조해보고 나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나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은 어렸을 때 이미 중2병을 겪으면서 이것들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읽어보면 오글거리는 일기도 좀 써봤고 뭐 이런 것들을 해봤지만 지금 친구들은 다 어떤 그 쇼츠형 짧은 콘텐츠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길이가 긴, 깊이가 깊은, 오글거리는 멘트가 들어가는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되게 어색해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남한테 절대 보여주지 않는 일기를 좀 써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록을 좀 해보라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오늘 내가 생각했던 거에 대한 거, 내가 만약 책을 읽었으면 그 일기가 독후감이 될 수 있고, 영화를 봤다면 영화 감상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글을 쓰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정제되지 않은 생각들을 자꾸 문장으로 꺼내서 정리해보는 연습을 일기를 통해서, 저도 일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군대 갔을 때까지 썼으니까 몇십 권이 있습니다만, 이런 작업들을 자꾸 해봐야 우리 학생들이 자꾸 내면이 자꾸 겉으로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내가 눈으로 그 문장을 보면서 내 내면을 관찰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게 성찰로 이어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아프면 청춘이다라를 읽으면은 아프면 청춘인갑다 하고요. 아프면 환자다라는 책을 읽으면 아프면 환자인갑다라고 돼요. 저는 이거를 선동당하기 딱 좋은 상태라고 보는데 아이들이 자기 줏대가 없으면 선동당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정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선동당하기 좋은 사람이 되면 어, 그 시대의 입시 흐름, 취업 흐름, 이게 낫대, 이게 지금 잘 나간대, 이게 지금 돈이 된대,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계속 부풍축처럼 흐른다라는 겁니다. 네, 내 인생의 철학과는 상관없이요. 그게 어떨 때는 잘 걸려갖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잘못 걸려갖고 폐가 망신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 인생이 북평천처럼 떠내려가면서 어딘가로는 휩쓸려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면 내 줏대가 바로 서야 되고 내 줏대가 바로 서려면 내 성찰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저는 그냥 일기를 써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왜 일기를 쓰냐? 누구 포트폴리오 때문에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무기, 나만의 꿈, 나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일기를 쓴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 지장을 찍든 서류에 사인을 하든 난 네 일기는 내가 죽는 날까지 안 볼 거야. 몰래라도 안 볼 거야. 차라리 어디 금고에 넣어놔. 너만 볼 수 있게 너만 써. 내 욕을 써도 돼. 그러니까 써봐. 하루 한 줄이라도 써도 돼. 써봐. 그게 너의 인생에 도움이 돼. 누가 네 동생이 보는 거, 네 언니, 형이 몰래 볼까봐 걱정되는 거, 그런 거 고민하면은 내가 금고를 하나 사줄게. 그래서 일기를 써서 그냥 금고에 넣어놔. 그건 너만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는 그냥 얘기를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제일 좋지 않을까. 예. 이런 검사랑 상담료는 그냥 참고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보의 전달이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가 그걸 받았을 때 내가 뭐 EMPT래 뭐 ISFP래 했을 때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해석과 활용을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이걸 잘못하면 이 학생의 생각을 자꾸 제한하기 때문에 만약에 MBTI 검사를 해봤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그냥 네가 일기를 써봐. 난 네가 E인지 I인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 그건 매번 할 때마다 바뀔 거야. 뭐 결국 사람은 결국 뭐 E가 60일 때도 있고 I가 40일 때도 있어. 그러면은 뭐 어떨 때는 네가 나가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 어떨 땐 안에서 혼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E라고 해서 네가 외형적인 게 아니야. 그건 그냥 네가 참고하면 돼. 이 정도로 그냥 가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옛날에는 백문백답이라고 해서 뭐 오글거리는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혼자서 누가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경험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여유가 되면 직접 경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학생들한테 특강을 하면서도 미안해합니다.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나 공교육의 여건은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확보해주지 못하잖아요. 결국 이제 방학 때나 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이 한정된 어떤 개인의 시간 속에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으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외국처럼 뭐 1년을 통으로 놀거나 뭐 방학이 뭐 넉 달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접 경험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경험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뭐 간접 경험 8, 직접 경험 2 정도 되는 비율로라도 아이들이 여러 가지 분야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람의 이야기를 예, 들으면 되게 좋다. 결국은 아까 방향 탐색이랑 맞닿아 있는 거고요. 결국 내가 어느 분야에 내 달란트가 있는지를, 혹은 내가 어느 분야에 내가 내 인생의 내 열정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지를,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자꾸 이렇게 지뢰 탐색하듯이 금속 탐지기로 훈련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야에 딱 있었을 때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내 가슴이 너무 떨리고, 결국 그 부분에 아이들이 에너지를 한 번이라도 쏟아붓는 경험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고 열정을 태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팅방에 공모전 되게 많이 올라와요. 저 이거 되게 많이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공모전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내가 성취감을 느낄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개인의 성장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맞는 것도 해봐야 안 맞는 걸 아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최소한 두세 번 이상 경험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꼭 정리해봐라. SNS를 활용해도 되지만, 뭐 제일 좋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일기 형식으로, 예,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건 그 개그맨 유세윤이 자기 아들이랑 논 거를 다 노트로 기록한 거고, 결국 이 노트로 기록한 게 나중에 출판이 됐었죠. 예. 결국 그게 자기 무기가 되고, 자기 포트폴리오가 되고,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속에서 자기 삶의 궤적을 돌아볼 때, 그 일기를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메타 인지가 싹 살아나면서 내 삶의 전반적인 방향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아이들이 하라는 거고요. 좋은 사람을 사귀게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우리가 결국 좋은 학군으로 가는 이유,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이유는 이 아이의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 거기서 만나게 될 좋은 영역의 사람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제가 젊은 날, 젊은 시기에 좋은 형 누나들을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초기에 제가 만났던, 저랑 많게는 10살 이상도 차이 나는 형 누나들이랑 같이 그룹으로 모여 다녔기 때문에 이미 저는 대학생 때부터, 대학 졸업한, 예, 그 이후를 바라보는 그 삶의 태도를 생각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그룹이랑 묶어준다라는 건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성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좋은 사람에서 나오지 않나. 예. 그걸 이 아이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못한다 그러면 억지로 만들어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학교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결국은 저는 태도라고 봐요. 예. 그 학업을 대하는 태도. 그게 삶을 대하는 태도로 연장이 되고 그 태도가 결국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까 앞에 했었던 얘기 때문에 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돈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결국 회사가 나를 채용하는 이유도 돈 때문이고, 예. 대학교에서 좋은 학생들을 데리고 오려는 이유도 결국 그 대학에 대한 어떤 그 유지, 예. 대학의 평가, 이런 것들이 다 경제와 자본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돈을 이해한다는 건 내가 어떤 수전노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경제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돈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 어디에 돈이 많이 몰려 있냐, 어디에 지금 핫하냐, 이런 것들 다. 그래서 결국 그 내 인생의 목적이 부자가 된다라는 건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상으로, 내가 부양해야 되는, 또 내가 앞으로 만들게 될 어떤 가족들,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들, 예, 그런 것들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돈에 관심을 갖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예. 반대로 우리가 늘 가끔 이렇게 인터넷 밈처럼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 사람 돈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은 정직하게 내가 돈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런 고민이 내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쪽에 내 어떤 열정이나 그런 생각들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번만 시도해도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 생산성 도구들을 좀 많이 활용하게 해주세요. 이런 그래픽 툴이나 문서 툴, 코딩 툴, 영상 툴, 아까 말씀드렸던 생성형 AI, 노트 정리 툴 이런 툴들을 많이 가지고 본인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게 하려면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야 해봐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일기를 쓰더라도 내가 노션 계정 하나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에버노트 계정 하나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내가 뭐 어디 과제를 제출하더라도 망고부대에 들어가서 한번 만들어보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갖고 놀게 해줘야 갖고 놀아봐야 이게 익숙해지고 그게 익숙해져야 나중에 이걸 가지고 생산을 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갖고 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5 방법, 그 다음에 21일 이거 요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뭐 1시간 뭐 35분이 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책에도 세개를 해놓은 건데 어떤 한 분야를 파고 들어가려면 5명을 만나고 책 5권을 읽고 어떤 5개 관련된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라는 거고요. 한번 요 영상 지나가고 있는 걸 한번 있다면 멈춰보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5명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못 하더라도 인터뷰 준비까지는 좀 해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책 5권 읽고 관련된 영상 5개를 보면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윤곽이 잡혀야 탐색이 되고 탐색이 돼야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나 했다면 21일간 꾸준히 좀 해보면 좋아요. 일기도 적어도 3주는 지속해볼 수 있게끔. 이게 저희가 스팀 21인 이유가 그 스팀 교육의 스팀이 아니라 스티뮬레이션의 스팀이에요. 그래서 동기부여하고 자극하는 걸 21일간 꾸준히 하면 적어도 내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서 스팀 21인데 이게 이제 이런 21일 동안 우리가 지속하면 그게 뇌에 저장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66일 동안 그걸 한다 그러면 몸에 각인이 된다 그러고요. 그래서 적어도 3주는 꾸준히 해야 내 뇌 속에 이게 각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적어도 2달 정도는 이거를 해야 이제 몸이 이제 습관이 된다 그러죠. 그렇게 된다라는 어떤 기존 틀 안에서 적어도 21일은 좀 꾸준히 해봐라. 일기를 쓰든 운동을 하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뭘 하든 남들보다 1분 더 혹은 남들보다 한 장 더, 한 개만 더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21일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집념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 욕심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라는 거고요. 이거보다 내가 조금 더 욕심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나만의 색깔 한 가지를 좀 융합해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뭘 융합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결국 나를 관조해보고 내 성향을 이렇게 파악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가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쯤 트라이 해볼 만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트라이 해볼 만한 걸 결정했다면 도전해 볼 만한 거, 이거는 한번 도전해봐서 그 윗단계로 가고 싶다면 해볼 만한 거, 거기에 내가 상위 5% 이상으로 가고 싶다면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4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이라도 좀 트라이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내드립니다. 1시간 38분짜리인데요. 결국 제가 1시간 40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듣는 분도 없고 죽는 분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욕심에 얘기를 했고요. 그냥 빨리 듣기로 감으셔도 뭐 괜찮고 중간중간 끊어서 들으셔도 괜찮고 몇 번에 나눠서 들으셔도 괜찮은데 결국 내적으로는 자기 주도적 성찰력이 좀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인식, 진로와 진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공에 대한 인식, 나와 환경에 대한 인지력 향상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돼야 내적인 자기 주도적 성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이라는 말이 자꾸 붙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성찰이 아니라 나 스스로 돌아보는 거. 그리고 나서 외적으로는 개인의 생산성 향상. 그래서 실제적으로 툴을 다룰 수 있도록 가지고 논다. 툴을 사용해서 다양한 작업물들을 도전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아보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도해보면 좋을 만한 것들을 같이 섞어서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어, 이런 것들을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뭐 다 머릿속에 이렇게 담고 가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했던 큰 줄기에 공감만 해주셔도 저는 제가 오늘 이 1시간 40분을 들여서 녹화한 거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고민이 좀 많아지는 그런 게 되게 좋다. 건강한 진로 교육 현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채팅방에 뭐 이제 다 올리시는 어떤 전문가분들도 결국 이런 고민들을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전문성 있게 이걸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정보들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감히 어떤 이런 지식을 전달하거나 뭐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을 좀 나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개인톡으로 주셔도 제가 뭐 답변을 드리거나 확인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